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요일이 선생님 계산대로라면 수요일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날에는 지금 3학년들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 여러분들이 수험생이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5단원의 3단원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단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실제로 문제로도 출제가 자주 되는 단원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들이 좀 있는 단원이니까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바로 교과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위에 일단 소단원 들어가기 전에 위의 내용부터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 사이에는 이렇게 그림 5-27과 같이 에너지와 물질의 이동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금 먼저 생물적 요인들 여기 보면 분해자,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생물적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지금 비생물적 요인도 여기에 비생물 환경으로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에너지의 근원, 우리가 받아들이는 에너지 그리고 사용하는 이 에너지의 근원은 바로 이 태양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태양으로부터 빛 에너지가 도달하게 되면요, 이 생산자가 이를 통해서 광합성을 수행을 하겠죠. 그럼 이 광합성으로 유기물 속의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 상태로 이제 먹이사슬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얘도 이제 광합성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이 과정들을 거치는 동안에 열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로 전환돼서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가서 손실될 거고요. 그렇지만 얘가 열로 빠져나가는 거 말고 남아있는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먹이사슬을 따라서 소비자한테로 이동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소비자 역시도 열로 방출이 되고 또 남는 거는 분해자가 가지고 갈 거고요. 그리고 분해자가 또 분해하면 얘도 그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고 그리고 미생물 환경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자, 이처럼 생태계에서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한 방향으로 이동해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런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물질 있죠. 물질은 계속 남아 있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물과 비생물 환경 사이를 계속해서 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가 순환한다라는 말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물질은 순환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다시 단원 제목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에너지 흐름 그리고 물질 순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너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물질은 어떤 식으로 계속 돌고 도는지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에너지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다시피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순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공급해주는 게 바로 태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양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다. 이 빛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유기물의 화학에너지로 전환될 거거든요. 이 전환되는 과정은 광합성을 통해서 전환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후에 광합성으로 이제 식물에서 만들어내면 이 식물을 먹는 소비자인 동물로 이동이 될 거고요. 또 이 초식 동물이 식물을 먹은 다음에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을 먹으니까 또 그쪽으로 이동이 될 겁니다. 이후 사체라든지 배설물이 나오게 되면 이를 또 분해해서 분해자가 또 에너지를 얻게 될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위에 그림 5-28에서 보이다시피 자, 생산자가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열심히 하겠죠. 그렇게 해서 1차 소비자에게 먹힐 겁니다. 그런데 얘도 이 과정에서 호흡을 통해서 밖으로 열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리고 1차 소비자가 먹은 뒤에 이 식물을 먹은 뒤에 얘도 열이 발생하고 남아있는 물질은 2차 소비자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거고요. 이 과정에서 얘들이 배설해내는 배설물이라던가 그리고 얘들이 죽은 사체들이 또 분해자에게는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자, 이어서 본문 내용 살펴볼게요. 자, 생태계에서 낮은 영양 단계부터 높은 영양 단계까지 각 영양 단계의 에너지 양, 개체수, 생체량의 상대적인 양을 차례대로 쌓아 올리면 우리는 이것을 생태 피라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생태 피라미드는 그림 5-29와 같이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할 때마다 에너지 양, 개체수, 생체량의 상대적인 양이 점차 줄어드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밑에 그림 보면서 설명할게요. 자, 교과서 아래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자, 가장 밑에 생산자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생산자에서 지금 에너지 피라미드부터 확인해 보면 가장 왼쪽에 있는 것부터 280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상위 영양 단계인 1차 소비자로 가니까 26.8로 감소했습니다. 거의 10%만 남아 있는 형태죠. 그리고 또 그 상위 단계인 2차 소비자로 갈 때 1.2로 감소되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이는 최상위 3차 소비자로 이동할 때는 0.1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양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보이는 대로 각 영양 단계 생산자부터 1차, 2차, 3차 소비자까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로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 열 에너지, 그러니까 활동하면서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되고 남은 것만 다음 단계로 전달될 거기 때문에 점차 감소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개체수 피라미드,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생체량 피라미드도 살펴보면 아까와 동일하게 상위 단계로 갈수록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자, 일단 개체수부터 따져보면요. 당연히 먹히는 게 먹는 것보다는 더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생태계가 유지돼야 하니까요. 그래서 점점 위로 갈수록 감소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생체량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단위 면적당의 그 생체량을 계산할 거기 때문에 개체수와 동일하게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위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에너지 피라미드에서는 각 영양 단계에서 에너지의 일부가 호흡으로 생물이 살아가는 데 사용되거나 사체와 배설물 형태로 방출되고 남은 에너지만 다음에 영양 단계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점차 줄어드는 형태다라는 거 앞서 그림을 보면서 선생님 설명을 했죠. 자, 이와 같이 에너지가 먹이사슬을 거치면서 상위 영양 단계의 생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무한정 이어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먹이사슬 영양 단계는 일반적으로 계속 연결되지 못하고 몇 단계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더 이상은 먹어봤자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효율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가? 숫자로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렵진 않습니다. 전 영양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총량분의 현 영양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총량 곱하기 100인데요. 예를 들어서 1차 소비자의 현재 에너지 효율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1차 소비자의 전 영양 단계는 생산자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기준으로 보면 자, 생산자가 보유한 에너지 총량이 280이었어요. 이거분에 현재 우리가 알고 싶은 건 1차 소비자 거니까 26.8. 자, 그 다음에 곱하기 퍼센트로 나타내야 되니까 100을 해주면요. 약 9.57% 정도가 나오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에너지 효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생각해보기에 있는 실제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 여기 그림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가대에 해당하는 에너지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주어진 게 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왼쪽에 지금 초록색 화살표들로 표시되어 있는 건 사체 및 배설물로 빠져나가는 걸 양을 퍼센트로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들은 호흡으로 열 방출이 되면서 빠져나가는 에너지 양을 퍼센트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빠져나가는 것들을 제외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다에 해당하는 에너지 양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먼저 가를 한번 구해볼 건데요. 자, 가의 생산자가 일단 87,000의 양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데 빠져나가는 게 20.4%도 빠져나가고 63.4%도 빠져나가요. 총 83.8%가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건 100% 중에 16.2%만 남아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87,000 중에서 16.2%가 남으니까 곱해줄 때 0.162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14만 14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이걸 그대로 1차 소비자가 이어받을 거예요. 자, 그런데 1차 소비자가 2차 소비자로 넘길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빠져나가는 걸 제외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88.6%가 빠져나가겠죠. 그럼 여기는 11.4%만 남아있겠죠. 그럼 0.114가 곱해집니다. 그럼 이거 정확하게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대충 반올림해서 계산을 할게요. 자, 그러면 자, 1607이 올라갔어요. 자, 1607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다 최종 소비자로 갈 때는 역시나 여기에서 이 값들을 빼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94.6%가 날라가 버립니다. 그럼 남는 건 5.4%만 남아 있겠죠. 자, 그래서 1607 곱하기 0.054가 됩니다. 그럼 여기도 약 87 정도만 남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생산자의 에너지 중 몇 퍼센트 정도가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는가? 자, 생산자가 87,000이었거든요. 근데 최종 소비자에 도달한 건 87밖에 안 돼요. 그러면 몇 퍼센트냐고 물어봤어요. 곱하기 100을 해야 되겠죠. 그럼 약 0.1%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영양 단계를 물어봤어요. 자, 아까 우리 계산을 이미 뭐 하면서 나왔지만 여기에서 사실 이렇게 계산한 값 있죠. 이게 결국에는 남은 양이니까요. 전체분의 남은 양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에너지 효율 값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높은 건 1차 소비자가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찾아내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밑에 자료실은 오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자, 생태계 물질 생산과 소비입니다. 이걸 왜 보냐면요. 지금 잠깐 그림을 좀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사실 모의고사에 한 번씩 문제로서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생산자가 일정 기간 광합성으로 생산한 유기물의 총량,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태양에서 오는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화학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총량을 총 생산량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양을 오롯이 얘가 가지고만 있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면 식물 역시도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얘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또 잡아먹히거나 아니면 뭐 또 말라 죽거나 뭐 이런 다양한 형태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단순히 총생산량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 있는 총생산량 중에서 얘가 호흡으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건 지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그러면 이거는 빼주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얘가 생산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얘가 실제적으로 만드는 건 요만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 건데 이 물건을 만드는데 드는 돈이 1,000원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물건을 1,500원에 팔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나한테 남는 이익은 500원밖에 없는 거죠. 1,500원으로 팔았지만 내가 이걸 만드는데 1,000원이 들었으니까
내가 순수하게 남는 이익은 순이익이라고 하는 이 양은 500원이잖아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실제적으로 만든 게 만약에 1000이다. 그런데 뭐 한 3, 400을 호흡하는 데 써버렸어요. 그럼 나머지 6, 700이 얘가 순수하게 남아있는 생산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리고 이 순생산량 중에서 일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풀 중에서 다른 초식 동물들한테 먹혔어요. 이파리의 일부가.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먹힌 양이니까 피식 양이라고 얘기하고요. 말라서 잎이 떨어지거나 하는 거는 고사량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 거와 그리고 얘가 그러니까 얘가 점점 자라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양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순 생산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왼쪽에 내용을 보면 열대우림 같은 경우에는 육상 생태계 중에서 이러한 순 생산량이 가장 많은 장소입니다. 자, 이 순 생산량은 초식 동물에게 먹히는 피식량 그리고 말라 죽는 고사량을 뺀 나머지가 식물체에 남아있는 생장량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로 해주시고요. 현재 그 식물 군집이 보유하고 있는 유기물 총량을 현존량 또는 생체량이라고 하는데 오래된 원시림일수록 이 생산량과 소비량의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현존량은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생산한 걸 갖다가 소비를 해버리니까 순생산량 자체는 적은 거죠. 반대로 천이가 진행 중인 군집, 계속해서 새로운 식생들이 도입되고 또 변화하고 있는 중에서는 현존량, 남아있는 양은 적지만 순생산량은 많은 곳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람이 관리하는 농경지의 경우에도 당연히 순생산량이 많겠죠. 왜냐면 얘가 다른 거에 먹히거나 고사될 확률이 더 낮기 때문에 순생산량으로 따지면 얘가 더 훨씬 더 많다는 얘기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수업 시간 처음에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는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돼야만 하는 이유가 흐름대로 그냥 흘러가 버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물질은 순환이라고 하는 이유가 계속 돌고 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형태는 될 수 있으나 결국에는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 내용을 지금부터 다루게 될 겁니다. 생태계에서 물질은 일반적으로 생물과 비생물 환경 사이를 순환을 하고요. 물질은 생태계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생태계에서의 물질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탄소 순환부터 볼게요. 자, 탄소는 주로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중에 존재하거나 물에 녹아 있는데 이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식물 광합성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합성이 이용돼서 유기물로 전환이 될 거고요. 이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먹이 사슬을 따라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산자, 소비자의 호흡으로 분해되니까 다시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바깥으로 배출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생물 사체 배설물 속에 있는 유기물들 분해 자자가 계속 작용하면서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또는 물속으로 또 돌아갈 수 있고요. 생물 사체 중에서 분해되지 않은 유기물들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퇴적되면서 우리가 쓰는 지금 화석 연료들 있죠. 이런 걸로 변화가 되기도 하고요. 이 화석 연료를 연소시켰을 때 발생하는 것도 이산화탄소니까 다시 또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방금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죠. 화석연료. 이 화석연료 사용이 계속해서 증가되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대기 중으로 급격히 많이 방출되면서 농도가 증가했겠죠.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앞서서도 계속 얘기했었고 우리가 본 다큐멘터리에서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럼 그림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나와 있다시피 대부분은 이산화탄소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의 재료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식물들도 호흡하면서 내보내고요. 그리고 동물도 호흡에서도 내보냅니다. 그리고 식물에서 만들어진 이 유기물 형태로 동물들한테 먹히게 되고요. 생산자의 소비자로 이 1차 소비자는 또 2차 소비자한테 먹히면서 이 유기물이 그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호흡은 일어나고요. 그리고 얘들의 사체 및 배설물들을 분해자가 분해하는 과정에서도
이산탄소는 발생합니다. 그리고 얘들이 땅 속에 퇴적된 상태로 이제 오랜 시간 이제 누적이 된 힘에 의해서 화석 연료로 변환이 되고 나면 이 화석 연료를 태웠을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 이산탄소가 방출됩니다. 다만 얘는 온실 기체이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된다는 점 요거까지 기억해 두시고 시험에는 탄소 순환이 비중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뒤에 나올 질소 순환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요. 넘겨 봅시다. 방금 전에 배운 탄소 순환보다는 질소 순환이 훨씬 더 시험에는 자주 언급이 됩니다. 이유는요. 외울 게 더 많기 때문인데요. 자, 질소는 대기에 풍부하지만 이 대부분의 생물들이 대기 중의 질소를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어요. 아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이라든지 이런 데 직접 사용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대기 중의 질소를 직접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 단계들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자, 그게 여기서 나옵니다. 대기 중의 질소는 뿌리 혹 박테리아, 아조토박터 등과 같은 질소 고정세균, 질소 고정세균이 질소를 물에 녹을 수 있는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시켜주면 식물이 이를 흡수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질소를 암모늄으로 고정시킨다 그래서 질소 고정세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질소 고정세균에 의한 작용을 질소 고정작용이라고 하는데 요 명칭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이 되고 나면요. 식물이 흡수해서 이용을 할 수 있고 자, 이 암모늄 이온 같은 경우에 질산화 세균 작용으로 질산 이온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질산화 세균이란 얘기는 질산으로 만들어주는 세균이란 얘기니까 암모늄이 질산으로 됐겠죠. 자, 그러면 이 질산 이온으로 전환된 후 식물의 뿌리를 통해서 흡수돼서 식물질 구성 성분이 되거나 단백질과 같은 질소 화합물 합성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번개가 칠 때 공중 방전으로 형성된 질소 화합물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화학 비료 속에 있는 질소 화합물들도 토양을 통해서 식물로 전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식물이 합성한 질소 화합물은 먹이 사슬에 따라 동물로 이동하고요. 그 과정에서 일부는 생물체에서 분해돼서 질소 노폐물로 배설될 겁니다. 자, 분해자가 생물 사체나 배설물 속에 질소 화합물을 암모늄 이온으로 분해하면 식물은 또 이걸 이용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고 이 암모늄 이온을 질산화 세균이 질산 이온으로 또 전환시키면 식물이 이를 이용하게 됩니다. 토양 속 질소 화합물이 일부는 탈질산화 세균 작용으로 다시 또 질소 기체가 돼서 대기 중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자, 이 내용 역시도 그림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공기 중의 질소를 직접 사용할 수 없으니까 얘를 고정시켜주는 질소 고정 작용을 질소 고정 세균이 한다 그랬죠. 자, 그렇게 된 질소를 이제 암모늄으로 이제 바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암모늄으로. 자, 이 암모늄이 질산화 세균에 의한 질산화 작용에 의해서 질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하거나 또 암모늄 이온 자체를 그대로 이용하는 애들도 있고요. 자, 그런 다음 이 질산 이온이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탈질산화 작용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질소 기체 형태로 밖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중간에 공중방전과 같은 이벤트도 적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통합과학 시간에 열심히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아마 지금 배우는 내용들이 이거 다 통합과학 시간에 선생님하고 했던 건데 라고 아마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역시나 이번 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태계 평형 같은 경우에 이 생태계 평형이 좀 흐름이 깨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걸 회복시키는 자연적인 과정이 원래는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건 전제 조건이 안정된 생태계인 경우에 한해서고요. 인간이 개입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실 이게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건 일단 안정된 생태계 내에서 어떤 식으로 회복되는지 과정을 배울 건데요. 자, 평형이 유지되어 있는 이런 삼각 피라미드가 보이죠?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평형 상태가. 그런데 1차 소비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1차 소비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얘가 먹어야 하는 그리고 얘가 먹히는 생산자와 2차 소비자의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 2차 소비자가 증가하는 사례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학년 때 통합과학에서는 생산자가 감소되는 것도 보여줍니다. 여기서는 지금 1차 소비자 증가에서 2차 소비 증가한 걸로 보이는 것만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2차 소비자가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잡아먹히는 양이 많아지니까 증가했던 양이 다시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얘들도 더 이상 먹이가 줄어들었으니까 따라서 감소돼서 회복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일반적인 안정된 생태계 내에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평형을 회복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조건들을 또 하나 달고 있는 게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이 원활해야 평형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안정된 생태계에서 생산자의 물질 생산과 소비자와 분해자의 물질 소비가 균형을 이루어서 물질 순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안정된 생태계를 유지해야만 이런 안정적인 물질 순환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밑에 생각해보기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미국 카이바브 고원에는 사슴과 퓨마가 서식하고 있었는데 1905년에 사람들이 줄어드는 사슴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사슴을 잡아먹는 포식자인 퓨마를 사냥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슴 개체수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자, 쭉 상승하다가요. 1924년쯤부터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일단 퓨마를 사냥했어요. 그러면 퓨마 개체수가 줄어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슴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사슴끼리도 결국에는 먹이에 대한 경쟁이 존재하죠. 그러면 사슴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먹이 고갈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즉 생산자가 고갈이 됐겠죠. 그렇게 되면 얘들도 먹이가 없으니까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냥과 같은 인간의 간섭이 이 생태계 평형에 미친 영향은요,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슴, 퓨마 개체수 둘 다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일단 평형이 유지되고 있으면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요인 또는 인위적 요인에 의해서 평형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이제 웬만하면 인간은 간섭하지 않고 이걸 오랜 시간 놔두고 지켜봐 주는 게 좋은데요. 인간의 활동으로 이 환경의 큰 변화가 갑자기 파괴가 되거나 하는 경우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해서 회복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는 물론 여러분들도 생각해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간섭하지 않고 놔두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유조선이 뭐 예를 들어서 침몰해서 바닷속에 기름이 떠다니거나 이런 건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최대한 빨리 인간의 기술을 이용해서 유출된 기름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생태계에 도움을 주는 거니까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게 그다지 좋진 않다라는 점 얘기하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부터 언급하는 게 바로 이 인간의 활동으로 환경 변화가 된 경우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댐 건설이라던가 물품 생산을 위한 공장 건설, 물품 운반을 위한 도로 건설, 경작 제어법을 위한 개간 간척 사업 등 이런 개발 등으로 인해서 기존의 생태계들이 파괴가 되게 되고요. 원유 운반하던 도중에 이제 유류 오염되는 사건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해양 생태계에는 무지막지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사실 어, 단순히 단기간으로 이 피해가 끝나는 게 아니라 개체수들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그 전체적인 생태계에 영향을 줘서 장기적인 피해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제 이런 점들 유의를 해야 된다는 거,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외래생물의 무분별한 유입 역시도 그 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먹이 사슬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이게 흐트러지면서 깨지게 되니까요. 그리고 밑에 예시로 그러한 외래종 예시로 보면은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의 양식업을 위해서 투입된 나일 농어가 호수에 원래 서식하고 있던 기존의 어류 수백 종을 먹어치워가지고 그 빅토리아 호수 자체의 생태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회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죽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보면서 오늘 마무리 지을게요. 자, 생태계에서 낮은 영향 단계부터 높은 영향 단계까지 각 단계 에너지량을 차례로 쌓아 올린 것을 우리는 에너지 피라미드라고 얘기하죠. 자, 이 생태계에서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건 에너지였고요. 그리고 비생물과 생물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순환하는 애들을 물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생태계 평형을 파괴한 인간활동 사례 세 가지, 뭐 세 가지만 되겠습니까? 더 되겠죠. 도로 건설이나 경작지 확보 위한 개간, 그리고 간척 사업 등과 같은 개발, 환경오염, 외생물 유입, 기타 등등이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이죠. 목요일에는 여러분 학습지 빈칸 채우고 문제 풀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은 학습지 빈칸 채우면서 정리를 하시고요. 정리한 거 올리시고 내일 목요일 수업에서는 지금 학습지 강의 듣고 본인 빈칸 채운 거 맞는지 점검하고 그리고 문제 풀어서 채점한 후에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금요일에는 이제 4단원 내용을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에 돌아와서 4단원 학습지까지 이미 주말에 올라갈 거니까 그 내용까지 다 보고 나서 이제 5단원 내용 다 끝났으니까 선생님하고 한번 5단원 내용들 쭉 한번 오프라인에서 정리를 한 번 더 하고요. 그리고 우리 또 한 학기 내내 여러분들이 불평불만을 가지며 진행하고 있는 우리 이해도 평가 마지막 5단원 평가도 날짜를 선생님하고 미리 잡아서 시험 전에 5단원 점검까지 끝내고 이후에 기말고사 2차 집필평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도 모두 2차 집필평가 내용에 포함되니까요. 잘 들어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숙제도 꼬박꼬박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